문유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5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사경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신민아 시인, 민구 시인, 그리고 김상혁 시인님과 함께 저희 요즘 시 이야기, 유시아 특집 3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세 분 다시 모셨고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구 시인님부터. 네,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시 쓰는 민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신민아입니다. 세 번 연달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 쓰는 김상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도 공지를 해드렸지만 저희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진행해서 소리가 조금 먹먹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망의 신민아 시인의 추천작 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주민현 시인의 퀼트 그리고 퀼트라는 시집을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 그러니까 30대 여성으로서의 어떤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가장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첨예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래 회자될 것 같은 시집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그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30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저도 되게 비슷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른 시인님들 시에 대한, 이 시집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시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해설을 썼습니다. 아, 맞아. 해설 쓰셨어. 네. 저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시집이기도 하고요. 한편 한편 시집 해설 때문에 좀 읽기도 했고 빠진 시가 무엇인지도 좀 같이 봤기 때문에 좀 애정이 있는 시집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사실은 여성주의 시, 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작가의 페미니즘적인 태도를 시 쓰기와 일치해서 정확하게 시로서 목소리를 내는 시가 정말 그렇게 많아졌나?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로서 자연인으로서의 발화로는 여기저기서 여성주의적인 관심이 높아졌는데 의외로 또 시를 통해서 정확히 구현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주민현 시인은 정확하게 여성주의 담론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집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성주의의 어떤 발언을 하는데 시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시를 쓰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시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의 화자와 내가 어느 정도 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잖아요. 네. 그런 재미도 있고 사실 첫 시집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꼭 이 시집을 어떤 윤리적인 주체로 읽는 거에 대한 좁은 해석이 있진 않을까 약간 그 지점에 대한 우려는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따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저는 이 시집 고른 것 중에 또 다른 이유는 그 요즘 시집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 화자가 어떤 성찰을 지우는 방식도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다던가 약간 어떤 무성성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보면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는 일부러 지우는 그쵸. 일부러 그건 뭐 각자 네. 작법이게 이게 뭐 옳다 그름을 뭐 따지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방식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왔다는 점, 이 지점이 참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아까 그 파나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히려 이 시집에서는 아까 읽었던 시집과는 또 다르게 오히려 경계를 더 이렇게 세우고 사격 시인님이 뒤에 해설에서도 참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네. 어떤 점에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고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시집이더라고요. 민구 시인님 저는 반론? 뭐 30대 반론을 안 할 거예요. 네. 반론했다가 안티를 양성하면 30대 그 여성은 아니에요, 제가. 네. 여성은 아니지만
아까 그 김상혁 시인 말씀하셨듯이 페미니즘적인 그런 태도를 좀 정확하게 구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능력이거든요. 이게 좀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가 이렇게 써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시라는 되게 그 인색한 장르를 앞에 뒀을 때 혼자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 자체에 되게 많이 역력하게 녹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윤리적으로만 읽는다면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에 진짜 반에 반도 못 읽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 자체만으로 볼 때 시를 되게 잘 쓰는 그런 시인이고요. 꼭 어떤 거를 크게 화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두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더라도 시 자체의 완결성만으로도 정말 독자한테 여러 가지 좀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완전 극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 편을 골라 오셨어요. 어두운 골목, 새를 기르는 법, 가장 완벽한 핑크색을 찾아서. 네, 어떤 시부터 저 이야기 해볼까요? 그 첫 번째는 가장 완벽한 핑크색을 찾아서인데요. 네. 이 시는 사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흔히들 이분법적인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했던 방식을 오히려 드러내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에게 주어진 어떤 여성다움 그리고 고정화된 이미지 그런 뭐 모성이나 뭐 이런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사실 핑크라는 색깔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는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어떤 평에서도 늘 남성 주체의 어떤 권력의 우세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이미 우리가 믿는 뭐 어떤 여성적인 언어란 것들이 이미 남성들을 이미 통과해 온 지점이 좀 있죠. 이미 해설에서 김상혁 시인님이 김혜순 시인의 그 여성 시야다를 빌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드러냈을까? 그 지점에서 이 시집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요. 이 핑크색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이미지가 핑크,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핑크를 두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던 때도 있어요. 이거를 거부하는 것도 페미니즘적인 게 아닌 것 같고 수긍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핑크가 뭐길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접근이겠구나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 시인의 작업이나 이 시집의 이미지를 페미니즘과 연관에 대한 연관성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집의 제목을 읽어도 그 얘기를 하려나? 라는 예상 같은 게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시 안에서도 어떤 정의나 뭐가 이렇게 내려진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뭐 과정 정도로 느껴지기는 했는데 그런 상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는 솔직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할 거면 정말 직접적으로 내가 대놓고 한번 해볼 건데 그거를 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읽히는 시들이 좀 있었고 좀 희한한 게 시인의 말도 되게 진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시집 전반에서 어떤 부분은 되게 명랑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들도 명랑성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약간 핑크의 이미지랑도 또 어울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상징적인 느낌의 시로 좀 읽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읽으신 부분 반절 갈라보인 무화과 안쪽의 색깔 이것과 누군가에 따르면 덜 빚은 인간의 색깔 이거는 딱 여성에 대해서 씌워지는 핑크색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성적인 기호 무화과로 환기되는 어떤 성적인 어떤 이미지 또 하나는 덜 빚은 이등 인간이라는 두 가지 그 관념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근데 또 멋지게 말하고 있다고 느껴서 좋았고요. 그리고 핑크라는 어떤 관념성, 여성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성성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가장 완벽한이라는 반어적인 수식을 붙여서 가장 완벽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완벽한 핑크색을 찾아서라는 것이 무의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네가 남자가 원하는 여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관념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으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그 일성 같은 느낌 좋았어요. 그런 기획을 아주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핑크색이라는 정확한 상징 돌려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사경보다 제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했어요? 아, 네. 왜냐면 제가 할 말 지금 다 해버렸어요. 너무 지금 아까, 잘해가지고. 아까 본인이 마지막 해서 구절 쓰셨다고 지금. 마지막 구절 좋다 네. 어떤 부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되게 멋있어요. 마지막 보시면은 이게 핑크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나 그림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무화과를 보여주고 뭐 덜 빚은 인간의 색깔 이런 구절도 되게 좋은데 네. 나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치마를 이렇게 들쳤는데 사실은 나 결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되게 단호하게 딱 방점을 찍는 모습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로 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꼭 핑크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이 시에 좀 일조하는 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읽는 즐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성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소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처한 상황을 그렇다고 서사를 어렵게 꾸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핑크를 훼손했지만 다시 보는 핑크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 드러내는 레토릭이나 기존의 어떤 남성 시인들이 어떤 전유밀처럼 썼던 이런 여성성의 그 언어들을 다시 가져와서 제자리에 정립하는 용감한 맞아. 시인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네, 앞에 그래서- 성당 나오면서 핑크 성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핑크 성당을 향해 걸었지만 베트남이 핑크 성당이 있다고 해서 여성적인 도시는 아니잖아 사실이라거나 저는 이 사이사이에 나오는 독백 같은 것들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좋다는 느낌은 어떻게 올까 하고 되게 힘을 툭 빼고 그냥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핑크는 그냥 핑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말씀하신 핑크는 신하 죄가 시인이, 없어. 말씀하신 핑크에 더 씌워져 있는 여성성이라던가 여성적인이라던가 어떤 기호들을 그냥 핑크는 핑크잖아. 왜 저걸 보면 나는 꼭 그런 무화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왜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거지? 그냥 핑크는 핑크고 그게 내가 떠올리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 옳지 않다는 느낌 같은 거?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나는 알아.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고 없고를 나는 알아. 여기까지가 시인이 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핑크를 좀 그렇게 보는 걸 좀 떠나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좀 읽히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첫 시가 웅장한, 그러니까 힘있게 이렇게 딱 도약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데 다음 시로 그러면 가볼까요? 어떤 걸 할까요? 어두운 골목이라는 시를 고른 것은요. 네. 너무 사실 소개하고 싶은 시는 많아요. 그렇지만 가급적 뒤에 해설에 있거나 많이 회자될 것 같은 시들은 웬만큼 빼려고 하긴 했는데 네. 이 어두운 골목도 많이 회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 시를 처음 본 거는 문학삼 아. 아마 이걸 발표를 했을 때 약간 그거를 이제 외부로 보다가 약간 눈이 뜨였어요. 누구야? 그래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좀 발표작들을 조용히 몰래 봤던 지켜보고 시인입니다. 있었군요. 근데 제가 이 시를 고른 것은 어떤 시 한 편, 그러니까 시집을 보면 이 사람의 리듬이 그냥 흘러나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근접한 시이지 않았을까. 이 자연스러운 흐름도 그렇고 이 시를 보다 보면 어떤 상황 자체를 물론 시가 충만해서 어떤 다른 세계로 잠깐 이행시켜주는 어떤 그런 충만감을 줄 때도 있지만 네. 이렇게 어떤 더러운 골목에 토사물을 보고 걸어가면서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보면 블루스 리듬 같잖아요. 그게 네. 약간 반음 그러니까 플랫 하나 정도 꺾인 검은 건반을 누를 때의 느낌처럼 그런 노래처럼 이건 그냥 새어나온 시다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지금 3편의 시를 가져오셨는데
가장 완벽한 핑크색을 찾아서랑 새를 기르는 법이랑 어두운 골목이 셋 다 약간 다른 걸 미묘하게 가져오셔서 너무 일부러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네. 어두운 골목 같은 경우는 꼭 굳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시인의 전원, 시집의 메시지를 고려하지 않고 읽어도 그냥 괜찮은 어떤 그냥 인간 관계에 대한 연애에 대한 어떤 관찰을 담은 시 정도로 읽어도 좋고, 저도 사실은 이 어두운 골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이 시를 왜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이 시집을 다른 데서 강의를 해야 될 기회가 있었을 때 한 편을 뽑아야 됐었는데 그때 이걸 골랐어요. 완성도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메시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누구나에게 읽혀도 그냥 좋은 반응을 그런 시가 필요했어요, 이 시집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 시를 고르다가 이 어두운 골목을 집었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그냥 조금 다르지만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 할 만한 거, 시인이 그냥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참 편안하게 썼다, 이런 면에서 좋았습니다. 너무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보면은 그냥 그 장면 이거 보면서 사람들 되게 비슷한 장면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좀 구체적이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걷기 시작한 익선동의 작은 골목을 걷는 두 사람의 이미지 안에서 그냥 끝까지 저도 되게 편안하게 읽었음에도, 신민아 씨님은 플랫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나른하고 권태로운 영화 한 편을 쭉 보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분석하지 않고 느낌만으로 좋은 시라고 하면 이 시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분석하면서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걸 뭔가 계산하거나 약간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사하기 이전의 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핑크를 만진 느낌? 그냥 흘러나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했죠. 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첫 느낌은 그죠. 읽는 사람은 누구든 좋은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보편적이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구절이 멋지기도 하고, 그런 사랑은 있겠지라는 거에 반복되는 거라든가, 뭐 휴일이란 아직 책에 남은 페이지들과도 같아, 뭐 이런 구절은 그냥 읽으면 아 좋아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뾰족하게 그런 건 없지만 세공된 느낌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그냥 툭 던져진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좋게 읽을 수 있는 느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주는 것도 있고, 막 이게 제목이 어두운 골목이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 낮잠을 자기로 한 거면 낮인 것 같은데, 뭔가 대낮인데 캄캄한 데를 걷는 두 사람 상징하는 그런 좀 약간 뻔한 것도 이렇게 생각이 그냥 되기도 하고, 뭔가 그리고 이 익선동이라는 골목을 막 가본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인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무드 같은 것도 바로 그 익선동이라는 동네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저도 좀 그런 자연스럽다라는 말씀들에 좀 공감이 돼요. 이 시는 뭐 그냥 첫 번째 연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막 분위기가 그냥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익선동의 작은 골목을 걷는다. 마치 김영하의 그냥 오빠가 돌아왔다 딱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약간 되게, 시네코아 갔다 왔을 것 같지 않아요? 없어진. 지난 시간에 그 이서아 시인 얘기를 하면서 세 편의 시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서로 이것도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주미연 시인도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가지고 가지고 오신 시들은. 근데 저는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시인이 화자라고 해야 될지 시인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 사람이 시 속에 이렇게 좀 선명하게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아까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민아 씨님께서. 그래서 안에 있던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느낌? 되게 읽히기는 엄청 편하게 읽히는데, 시가 끝났을 때는 뭔가 되게 잔잔한 파장을 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기가 참 어려운 거죠. 몇 편 안 되더라고요. 시집에서도 이렇게 흘러나오듯 쓴 시들이 몇 편이 있을까 보면 그렇기도 하고, 이 지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하도 외국도 많이 나왔고 네네. 지명이 많이 나와서 네. 좀 궁금한 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 되게 스펙트럼이 맞아요. 엄청 넓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주민현 시인을 잘 모르지만 되게 조용한 사람이 아닐까? 말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었을 때 별로 그래요?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네. 크게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발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가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레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그럼 네. 세 분의 시인을 모두 아는 거. 아니요, 저는 이다희 시인님은 아, 모르시네요. 저는 이것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을 쓰면서 어떤 면이 좀 재밌었냐면은 어떤 남성의 문화적인 것 그런 것을 공격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쪽을 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태도가 거의 안 드러나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목과 연관된 킬트의 시대 라는 그 편에서도 스코틀랜드 남자가 치마를 입은 것을 문화적인 어떤 억압으로 같이 그리면서 그들과 그냥 같이 춤을 춰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남자가 자기 아이에게 화를 내는 남자는 사실은 자기에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냥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폭력적인 면을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그냥 돌아가 낮잠을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현 시인이 뭔가 타자와 같이 있다라는 것은 꼭 여성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규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타자. 그것이 때로는 여성이겠지만, 보통은 여성이겠지만, 남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타도해야 돼.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부드러운 주민현 시인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시 같기도 합니다. 그 연장선상이 약간 에코페미니즘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떤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조화를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조명이 안 됐던 게 이전에 여성 시인들 시에서도 이미 했던 작업이긴 해요. 문정희 선생님이나 이미 이 위에 선배 시인들이 했었으나 정말 얼마나 많은 이 몸에 대한 언어와 그리고 이 여성성에 대한 그리고 저는 약간 이 뒤에 해설에서도 어떤 면에서 이제 김상혁 시인께서 이렇게 어떤 갱신의 의미로서의 수동성과 이제 소극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고 전제로 쓰신 거지만 늘 어떤 내부자의 검열과 외부자의 검열 그리고 나는 어떤 이런 언어에 오염돼서 내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끊임없는 자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고민들을 생생하게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장성이 있다는 점이 참 새롭게 읽히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 뒤에 피켓 구호들이 나오잖아요. 태극 부대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때에 대한 근데 그 단어를 넣고 시를 세련되게 쓸 수 있는가? 이건 쉽지 않다. 그러면서 완성도가 정말 높은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성도가 높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걸 독자들이 좋아할까?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을 생각할 때는 뭔가 약간 마음을 자기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감상적인 발화를 중간중간에 넣어준다든가 자기를 약점을 확 드러낸다든가 그런 것에 흔들리는 독자들도 아직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면이. 근데 다른 데서 주민현 시인 시집하고 다른 시집을 이렇게 같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 그렇게 이건 다 동의해요. 정말 잘 쓴 시집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성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마음이 쏠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마음에 드는 시집을 고를 때는 또 의외로 많이 선택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 약간 주민현 시인도 어떤 부분에서 억울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미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첨예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일단은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고 이 핑크가 무엇인지 기존의 것들부터 이렇게 끊어낸 뒤에 해체하는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한 20-30년 지났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재정립될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시야가 좁은 건 이 책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다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의 여성 시인들의 그 시에서도 사실 그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은 좀 조심스럽고 미안한 지점도 있어요. 이 시집 자체를 너무 이렇게 윤리적인 주체로 가두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읽으면 좋은 시집인데 그냥 그 자체로 근데 그 말에 공감이 됐던 게 마음이 확 쏠리는 시가 몇몇 구절은 있는데 와, 이 시 이렇게 뽑히기가 조금 다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했을 때 그런 뭐 적대적인 걸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여성이라던가 그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효과적인 발화를 위해 적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지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물어뜯기 좋은 이야기들. 오히려 쉬운 방법일 수 네. 있죠. 근데 주민현 시인의 이 여성 시들은 남성에 대한 얘기 하지 않고 나 그냥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할래 같은 게 있고 아까 그 핑크색에서도 뭐 나는 두 발로 선다 땅에 꽂힌 파편처럼 이게 그냥 난 혼자 서 있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시마다 독립성이 되게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읽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조금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내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들이 좀 덜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마음이 내 멋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틈이 없어서 매끈하고 세련되고 너무 좋은데 불안함 같은 게 오히려 잠깐 있으면 왜 그럴 때 쏠릴 때가 있잖아요. 아, 그 귀뚱하게 들어. 네. 근데 어두운 골목도 참 좋은데 자연스럽고 좋은데 상상의 여지나 그게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독자들이 그런 식의 선택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시가 굉장히 독립적이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얘기할 거고 타인에 대한 이야기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이것만 말하는 거를 추구할 거야? 같은 거? 그런 게 저는 좀 다르게는 읽었어요. 오히려 어두운 골목 같은 경우 어떤 보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더 건드리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에 대한 차이 그리고 어떤 연인의 어떤 씁쓸한 뒷맛 같은 쓴맛. 87가지의 이유를 갖고 있는 87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시들은 저는 어떤 독자의 개입을 이렇게 수용하는 문을 닫아놓은 지점이 아니라 그냥 요 자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쑥 나와버린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이 시를 쓸 때 저는 이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거의 한다름에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리듬이 자기한테 흘러나오듯이 써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독자는 또 이 개입의 틈이 많지 않아서 이 빈틈을 오히려 허락하지 않는 완벽성 때문에 좀 차단당한다는 기분 아니면 독법을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들을 수 있으나 요 시는 요 시 자체로 그냥 완결되어서 빚어져 버린 그런 한 사람 같은 시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그 지점에 차이가 있네요. 강한 목소리, 그러니까 두 분 다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인기의 측면, 그냥 아주 천박하게 말해서 어떤 말이 발화가 인기를 얻는 방법은 아주 세게 말하거나 적을 상정해서 혹은 아주 울어버리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렇게 확 마음이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주민현 시인의 개인의 개성도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방향성과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독법을 강요받은 느낌보다는 내가 읽던 대로 못 읽고 있는 느낌이라 나의 오히려 읽는 사람의 습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지점에서 뭐가 하나 내가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뭐가 탁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벗어나 있는 게 어쩌면 탁월함일 수도 있고 근데 읽는 사람의 그런 인기 있는 걸 만약에 내가 좀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오히려 읽는 법이 여기엔 적용이 안 되는 느낌이라 겉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민구 시인님 반론 없으시죠? 언론에 알려주셨어요. 무슨 진짜 항상 반론을 아, 네. 반론은 없는데 네. 어두운 골목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도 그런 하고. 거죠. 노래같이. 눈에 이제 들어와 어떡해. 있는 내용인데 또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남녀가 또 보이기도 하고 한달음에 썼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를 쉬지 않고 한 번에 별로 고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언제 만나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네요. 네. 틀렸다고 하면 이거 한달 한참 동안 수위 썼어요. 못 쳤어. 한년 한년 쌓아 올려서 편집해 주세요. 도박을 했네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에 만나고
저희 그럼 새를 기르는 법 마지막 시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또 다른 느낌, 다른 맛. 네. 그 사실 너무나 소개하고 싶은 시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해석이 또 따라가는 방향대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점에서 약간 KTX가 이렇게 기찻길이 갈리는 것처럼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약간 저는 요것 자체를 어떤 새를 시로 바꾸어서 읽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걸 더 단순하게 푸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이 단순함 속엔 숨을 데가 없어요. 오히려 맞아요. 여기서는 벽돌 하나도 쓰러질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요 시는 사실 어떤 시적인 완결성보다는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어떻게 흡수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읽었거든요. 약간 이거 도가랑 장자 느낌 살짝 나를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별로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사실 약간 짓궂지만 골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른 시하고 약간 결도 조금 다르고 살짝 보너스처럼 끼워놓은 시들이 있거든요. 그게 맞을진 모르겠으나. 그런 시가 귀엽잖아요. 근데. 네, 귀여워요. 네. 메타시? 네. 메타시로도 읽어요. 근데 여기서 저도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인은 뭔가에 대해서 꼭 경험한 것들이 있지만 다 체험한 걸 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구절의 힌트는 너무 제가 단순하게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새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새가 되기 위해서 꼭 새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창구를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직접 꼭 그게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편의 시 안에서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상력으로 직조된 시편들도 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약간 짐작을 했는데 오늘 너무 무리수다. 이거 저 틀리면 어떻게 민구 시인님 동의해줘요. 근데 이거 진짜 그 시 쓰는 이야기로 읽는 게 맞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가장 근데 그게 근접한다. 자연스러운 네. 민구 시인님, 네. 동의한대요. 동의합니다. 저를 늘 항상 반군으로 생각하시는데 아, 항상 네, 동의하고요. 네. 다르잖아요. 너무 결이 달라. 앞에하고도 다르고 뒤에하고도 다르고 진짜 보너스처럼 들어가 있는 시인데 저는 반대로 그 새 대신 시라고 넣어서 이렇게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손 대신 시로 넣어서 좀 전에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다. 뭔가 새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게 되기도 하고 새가 저를 따라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시 자체만으로 볼 때는 단번에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시는 아니지만 문장 자체가 너무나 조근조근하게 되게 자박자박하게 찌개가 끓고 있는 것처럼 네. 자박자박하지만 뭔가 계속 끓고 있잖아요. 네. 이 시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써지고 있고요. 한번 다른 시편들 이렇게 읽어보시다가 이 시에서 한번 쉬었다 가시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새가 되기 위해서 꼭 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영화 혹시 버닝 그 부분에서 네. 이제 귤을 까먹으면서 이 판토마임 같은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귤이 없는 거, 귤을 먹고 있지만 귤이 없는 거, 귤이 있다는 걸 잊으라고 했나? 맞아요. 약간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뭔지 완전히 해석이 가능하진 않은데 저도 이 마지막 문장을 이 구절이 잔상이 계속 남아요. 뒤로 넘어가더라도 시집을 읽다가 그러게 아까 그러면서 계속 이 시로 돌아오는 느낌? 그러게 새가 되기 위해서 꼭 새가 필요하진 않다는 근데 그걸 되게 좁은 청유하듯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이 시인의 조심스러운 모습이 느껴져서 저도 귀엽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되게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담고 있는 메시지가 세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되게 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이 장면 자체나 행위를 이렇게 흉내내보는 걸 상상하게 됐었어요. 읽으면서 맞아요. 자꾸 이렇게 케이지를 상상하고 나도 넣어보고 근데 마지막에 새가 없었나? 없어. 약간 이런 바보처럼. 느낌. 없구나. 약간 바보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되게 철학적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잔상이 좀 오래 남는 그런 시였어요.
네, 저희 이렇게 주민현 시집, 킬트 그리고 퀼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요시야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인님들께 3주 동안 네, 저희 함께한 소감 간략하게 듣고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분부터? 저요? 네. 네. 우선은 세 분 다 우연이겠지만 여성 시인을 다루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 시집 보면서 여성 시인을 다루는 거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전 같으면 그냥 남성 시인 3명을 다루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상함을 느끼는 저를 반성하면서 여기를 왔고 올 때마다 그래서 좋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다뤄보는 게. 그리고 확실히 요즘은 그런 느낌이에요. 첫 시집을 내는 것 자체가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되게 어느 정도는 되게 많이 이 전범이 많아서 그런지 좀 함정을 미리 좀 피하고 첫 시집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장점으로 말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막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바라도 별로 없고 자기 어린 시절을 막 날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다 피하면서도 되게 어쨌든 다채로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요즘 다 비슷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셋은 정확하게 이 세 시인이 다 다른 이야기를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정말 또 그들만의 발전이 아닐까 시인들의 어떤 좋은 점이 아닐까 좋은 시집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민구 시인님. 되게 우선은 김상혁 시인과 우리 신민아 시인과 그리고 또 PD님하고 우리 차영희 대표님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나도 할 거죠. 역시 노련하네요. 내가 네. 먼저 했지롱. 제일 좋았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시집을 이제 꾸준히 읽어왔지만 첫 번째 시집을 이제 다루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집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늘 읽는 사람한테도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첫이라는 그런 울림이 주는 것도 있고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시에는 선후배 같은 거 사실 없잖아요. 다 똑같이 누가 먼저 데뷔했었어도 항상 종이 앞에서는 평등한 거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세 권의 시집 다루면서 저도 좀 약간 긴장하는 시간이었고 항상 이런 되게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계속 서로 신인다운 자세로 좀 노력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반가웠습니다. 두 분 경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시민아 씨님. 저도 주연님과 눌러주세요. 경인님, 네. 상혁 시인님과 민구 시인님께 숟가락을 얹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의 여성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하는 지점도 있었고 그리고 좀 든든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뭔가 쉽게 냉소하거나 무기력에 빠진 것 같은 기운을 주지 않아서 뭔가 저도 괜히 든든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한편 한편 다른 색깔의 세 권의 어떤 세 개의 그림을 보듯이 저에게도 되게 즐거운 독서 경험이었거든요. 그 다음 시집 저도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작품들에 대해서는 요소야 트위터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현 시집 킬트 그리고 퀼트에 수록된 시 어두운 골목을 신민아 시인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두운 골목.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와 걷기 시작했지. 익선동의 작은 골목을. 당신은 언젠가 돌반지를 사러 여기 왔고 나는 오래전 연인과 이곳에 왔었지. 그때 우리는 서로를 몰랐고 지금은 서로에게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걷고 있다. 사랑은 있겠지. 쥐들이 사는 창문에도. 골목 끝에 허름한 모텔과 취객이
갈기고 간 흔적을 모른 척하며 정말 사랑은 있겠지. 시궁창 같은 인생에도. 속으로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속없이 큰 소리로 유행가를 부르고 누군가 비웃듯 웃으며 지나간다. 당신은 결혼해서 불행해진 어느 부부를 알고 있고 나는 오래전에 헤어진 연인을 지금은 잊었다. 서로 다른 영화를 보면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 부른다. 아이는 자신의 가장 싫은 부분을 담는다. 아이를 향해 윽박 지르는 남자는 사실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다. 휴일이란 아직 책의 남은 페이지들과도 같아. 우린 싸울 만한 87가지의 이유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 낮잠을 자기로 한다.